중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근상 후보자가 대거 탈락하네요, 그죠? 전에 어디선가 한번 그 개근하시면은 나중에 상 드리겠다 그랬더니 한 20여 분이 개근을 하는 바람에 상 주느라고 애먹었네요, 그죠? 예, 그래도 뭐 지난주에 다 오셨던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만 해도 10분인데 뭐 이것도 앞으로 한번 한참 남았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스케줄은 좀 전에 확인하신 대로 잊어버리시지 말고 비는 건너뛰는 주에 와가지고 또 왜 강의 안 하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잘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그 도서관 담당자가 단톡방을 하나 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 꼭 여기 초빙을 하면은 꼭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아주 특별한 사정이 계시는 거 아니면은 괜히 방 바깥에서 한 데서 비 맞지 마시고 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스케줄 표부터 시작해서 그 전주에 했던 강의를 PDF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시면 되겠어요. PPT는 뭐 워낙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PPT를 PDF로 바로바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꿔서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 받으시고 환경보호 차원입니다. 그 종이를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특별 자료들이, 참고 자료들이 나갈 겁니다. 뭐,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강의 가운데, 정치가들 가운데 이제 안영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안자라고 하죠. 그죠? 안자 같은 경우는 어록이 아주 볼만한 게 많습니다. 안자 춘추라는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언 명구만으로는 조금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자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PDF로 자료를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받으셔서 일상에다가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에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리더급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만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임팩트 있게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즘 뭐 훈시라 그런 말은 없죠. 훈시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그죠?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은 15지 동안 하는 동안 그 단톡방을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도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주세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단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의 권력 교체 문제, 그 다음에 우임금까지 선양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첫 번째 주제로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 결코라고 하는 상당히 그 감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가 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일주일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사마천에게 정말로 감사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저를 그 사악한 쪽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뭐가 옳고 그런 것이며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고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변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작곡을 해놓으면은 이 음악이 편곡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 뮤지컬로 만들었던 것이 오페라로 갈 수도 있고 팝으로 갈 수도 있고 재즈로 갈 수 있고
이게 이제 변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마천 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안에 가지고 있는 미천이 대단히 튼튼하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로 넓고 깊은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는 사마천과 사기의 정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저는 자신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날까지 공부를 하다가 거기까지가 제 한계겠죠, 그죠? 하는 데까지 해보고 뭐 더 이상 할 기운이 없으면 나올 게 없으면 이제 저는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은퇴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32년을 공부했는데도 아직까지 요 모양 요 꼴이면은 적당한 시기에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역사를 적어도 2000여 년 전의 이야기, 멀면은 3000년, 더 멀면은 4000년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5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상황하고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콘서트를 한번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를 접하기까지의 제 과정을 쭉 전부 다 노래하고 음악만 가지고 영상만 가지고 2시간을 한번 해봤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주도 가능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사마천 사기를 읽으면서 신릉군 전국시대 때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위공자 신릉군이라는 사람의 열전을 읽으면서 정말 쇼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신릉군, 이 후영이라고 하는 이문이라고 하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현자를 찾아가는 묘사하는 대목이 사기에 나오는데 요 대목의 묘사가 카메라가 3대 이상 동원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묘사더라고요. 21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신릉군이라고 하는 위나라의 권력자가 이문의 문지기가 대단히 현명하고 훌륭한 은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양반을 모셔가기 위해서 자기가 손수 마차를 몰고 성문을 나와가지고 이 양반을 모셔서 시장을 잠깐 들렀다가 또 후영이 시장 바닥에 푸죽간을 하고 있는 주회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좀 만나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 한복판에다가 마차를 세워놓고 후영은 주회를 만나서 정육점안으로 들어가고요. 신릉군은 여기 마차의 고삐를 잡고 시장 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신릉군을 봅니다.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후영의 이제 배려죠. 그리고는 또 갑자기 그 시점을 카메라의 각도를 궁궐로 돌립니다. 궁궐에서는 전부 다 무무백관을 다 집합시켜 놓고 신릉군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로 우리를 다 모아놓고 직접 마차를 몰고 가실까 그리고 수덕수덕거리는 장면을 또 묘사를 합니다. 사마천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려면은 2대가 일단 기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대는 뭐냐 그러면은 푸죽간 안에서 후영이 주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릉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컷 쳐다보는 장면이다. 이 또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바닥을 걸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우리 위공자께서 왜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빈 마차에 말고삐를 잡고 계실까? 이런 백성들의 모습도 또 카메라가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만을 기록하는 게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통념을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제 모든 기존의 생각들을 다 깨부신 겁니다.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역사는 팩트만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다. 특히 역사가가 아니다.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은 사관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진정한 역사가의 출현을 알리는구나. 그래서 사마천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천인지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통고금지변,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해서 성일가지연하고 싶다.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 말씀을 또 온전히 깨닫는 데까지 한 30년 제가 걸렸습니다. 그 일가라는 게 결국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사가의 출현을 알리는 거죠. 그 전까지 전부 다 역사라고 하는 건 다 사관들의 군주의 언행을 기록하고 사건과 말과 언행과 그 다음에 사건을 기록하는 사관이었더라는 거죠. 이 기록에다가 자기의 주관을 넣어가지고 해설을 가하고 시비 판단을 하고 정사, 나쁘고 좋은 거를 가치 판단을 집어넣은 사람이 사마천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치 판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마천은 뭘 하냐 그러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궁형을 스스로 자청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5, 6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완성한 게 사마천이잖아요. 사기입니다. 이 혼신의 힘을 기울일 때 사마천이 두 가지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나간 과거 기록이 과연 전부 다 진실된 기록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문을 품죠. 두 번째는 그런 의문을 해소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이런 수모를 가한 권력자에게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고상하게 문화복수라고 합니다. 붓으로 복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글을 쓰기에 모든 테크닉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말이 테크닉이지 그 안에는 얼마나 절박한 사마천의 절절한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비유법, 온갖 비유법과 상징, 도치, 반어법, 심지어 한신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회의무 열전에서는 추리소설 기법까지 동원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결과를 이뤄냈냐. 결국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대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저처럼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역사학의 방법론이라든지 역사학에 대한 기존의 틀이 있어요. 사실 그 틀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계 자체가 그 틀을 준수해야만이, 지켜줘야만이 학위를 주고 논문을 쓸 때 또 그 학위를 받고 학계의 풍토에 따라 가지고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그들이 해왔던 모든 기존의 모든 편한 방법대로, 그죠? 익숙한 방법대로 따라줘야만이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학위도 받고 자리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싹 완전히 다 허물어졌죠. 사실 학문의 경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시 당초부터 사실 공부에 뭐 이거는 뭐고 이거는 철학, 이건 수학, 이건 물리학, 철학이고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은 편리에 따라서 사람이 경계를 저어놨을 뿐이지. 그리고 문사철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문사는 동양에서도 오랫동안 썼던 단어입니다. 문학과 역사는. 근데 철학이라는 단어는 근대 용어입니다. 번역 용어입니다. 필로소피를 한자로 번역을 한 일본식 용어입니다. 철학이라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고대 동양 사회에 있어서 특히 학자들에 있어서 문사철이라는 건 하나였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사마천은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역대 사관들은 천문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법도 만들어야 되고, 사마천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입사해가지고 관리가 돼가지고 한무제를 모시면서 36살 때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태사령이 됩니다. 그리고 38살 때 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 38살 때 정식으로 태사령에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그러면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동양사회에서 쓰고 있는,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써왔던 음력이에요. 농력입니다. 그 만든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한 해의 시작이 10월 달이었습니다. 이 태초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중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연도 나오고 달이 나오잖아요. 이제 연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마천이 태초력을 만드는 기원전 대개 100 몇십 년 무렵, 그죠? 그리고 그걸 정식으로 쓰기 시작하는 게 기원전 110년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한 해의 시작이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기록할 때 10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제 기원전 110년 이전 사건들은 그러니까 중국 연표를 볼 때 잘 보셔야 된다. 이게 10월 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9월 달. 그러면 이 연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마천이 태초력을 만들어서 반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한 해의 1년의 시작이 10월 달이었고 태초력이 반포가 되면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음력입니다. 동양에서 2000년 동안 써왔던. 이 달력은 천문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원래 사관들은 천문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기에도 보면 이 천문학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천관서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기록을 사마천이 남겨놨습니다. 과학자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학문에서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역사책 사가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사가의 출현을 사마천이 자기 체제와 그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사가의 출현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특히 이제 춘추 후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사상가들 있죠. 일련의 여러 다양한 학파들을 이루고 있는 사상가들을 제자백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해서 성일가 지연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려서 사가가 출현함으로써 제자백가 시대가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도 이 주장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백가를 중국을 여러 차례 탐방을 하면서 이번 8월 달에도 갔다 오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의 전기를 전부 다 사마천이 자기 역사책 속에 기록했거든요. 공자, 노자, 묵자, 한비자 이런 사람, 순자 이런 사람들을 맹자 이런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제자백가를 자기의 사마천 사기 열전 전기로 정리를 함으로써 제자백가를 완전히 마무리한 거죠. 그리고 봤더니 아버지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라는 양반의 논문을 사마천이 자기 역사책 속에 하나 다 완전 전문을 수록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논육가요지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육가의 요지를 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백가 가운데서 대표적인 육가를 아버지 사마담이 추출해가지고 그 장단점을 논한 논문입니다. 이거를 사마천이 자기 책 속에다가 수록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제자백가를 정리했다는 얘기죠. 사마천 사기에 와서. 그리고는 일가를 이루고 싶다. 왜? 제자백가들 가운데에는 사가가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유가, 도가, 묵가, 그죠? 예. 뭐 법가, 그죠? 뭐 음양가 일종이 있었지만은 심지어 소설가도 있고 별의별 사상가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가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사마천이 출현함으로써 그리고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을 함으로써 진정한 역사가 사가의 출현이 이제 예고가 됐고 제자백가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면서 사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행운이고 행복한가라는 것을 요즘 또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아주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3번을 지나면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삼과이 불입문이라고 하는 한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과이 불입문이라고 합니다. 3번을 지나가면서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라 최초의 설립자인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평가받고 있는 하나라의 시조인 우임금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임금은 그냥 우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라의 건국자이니까 하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대우라고 부릅니다. 큰 우임금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뭐냐 하면 중국 사람이 우임금에 대한 존경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리더의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리더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그렇게 해드려서 그렇지 책을 읽으면은 추상적이에요. 그죠? 예. 그냥 완전 무결한 흠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임금은 좀 다릅니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역사에서는 요순 임금은 전부 다 전설 시대로 넘겨버리고, 전설이니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고, 우임금부터 얘기하면은 뭐 그래서 인간적으로 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삼국시대 때 리더들에 대한 제왕들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신비롭고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읽기에 따라서, 그리고 삼화천 사기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삼화천 사기는 읽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 그 부분이 가능했고요. 오늘은 좀 더 내려옵니다. 이제 신적인 부분에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내려와서 우임금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리더로 추앙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우라고 부릅니다. 요임금 시절에 홍수가 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서양보다 이제 좀 조금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히 이제 서아시아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신화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신화가 홍수 신화입니다. 홍수 신화인데 그게 노아의 방주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이제 노아의 방주인데, 그 홍수 신화는 성경책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홍수 얘기 다 나오고요. 이집트에서도 홍수 얘기 다 나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다 홍수 나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저게 역사책 속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중국도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도 신화의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신화하고 서양 신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서양 신화는 신들이 거의 인간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질투하고 싸우고, 그죠? 자식들하고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 신화는 철저하게 신들이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뭐 먼 홍수가 나가는 난리가 나면은 신이 자기 몸을 떼가지고, 그죠? 지구가 자꾸 내려앉아요. 그러면은 자기 몸으로 가서 바친 뭐 이런 신화들, 그러니까 희생의 신화들입니다. 중국 신화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홍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황하의 범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황하가 범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임금 때 홍수가 하늘에까지 넘쳐가지고 뭐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삶이 굉장히 힘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임금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통치의 가장 기본 과제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습니다. 수리 전문가, 이 강 전문가죠. 쉽게 얘기하면은 MB를 보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이 곤입니다. 곤입니다. 처음에 요임금은 곤이 성질이 좋지 않다, 사납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 그랬더니 밑에 있는 측근들이 그래도 수리 전문가는 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나도록 홍수 문제를, 황하의 범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임금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는 순이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해서 곤을 우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처형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순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냐 그러면 곤의 아들인 우를 네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네가 계속 이 사업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게 이해하면은 전문가 집안이기 때문에, 그죠? 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네가 그걸 해결하라 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일을 맡겨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임금도 잠재적 대권 후보야. 우도. 그러니까 우의 아버지인 곤이 성과를 내지 못해서 자기가 처형을 죽여놓고 우에게 또 맡겼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러면 성과를 못 올리면 너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주고 나아가서 잠재적 경쟁 상대 하나를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걸로 그렇게 조금 얕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한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전부 다 정치적 정략이다 이게. 그리고 요임금은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쫓겨난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의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 해석이 현실적으로 와 닿긴 합니다만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마천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마천이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리더의 모습과 또 정치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간부지교를 강의하고 나면 항상 기업하는 분들한테 또는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받는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수님 그게 가능해요? 이겁니다. 왜?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조직 내에서 김 과장, 이 과장이 뭐 다음에 그 다음은 부장인가요? 과장 다음에는 부장으로 승진 대상으로 김 과장이 올라갔는데 능력이 이 과장이 나. 김 과장이 이 과장한테 양보합니까? 그런 데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조직 내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관부지교가 과연 가능하냐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회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나보다 나은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양현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양보하는 이 양현 이 사회적 기풍이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그런 양현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칭송하고 그 사람의 그런 양보 정신을 높이 정신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죠? 예, 그런 기풍들을 계속 길러주게 되면은 우리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죠?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 못 합니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고사를 들려드리는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번 저희들 12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강의의 가장 큰 핵심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노블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높아야 되고 부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노블한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경지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꼭 그것만이 고귀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오블리제를 다 함으로써 노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블한 사람들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오블리제를 안 하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강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충분히 자기 할 일을 책임을 다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오블리제를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노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노블한 고귀한 부분들을 정신적으로 칭송을 해주고 사회가 충분히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게 되면은 노블해진 사람이 또다시 더 나은 오블리제로 실천이 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충분히 실천되어야 될 덕목이고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종교적 표현을 빌면은 이제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그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아들 우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가 아버지 곤이 9년 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던 황하의 범람을 막는 아주 큰 일을 맡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이 이제 황하에서 공중에서 찍은 비행기에서 찍은 황하 모습입니다. 저렇게 구불구불 흘러서
이 표는 역대 황하가 물길을 변동한, 물길 자체가 바뀌어버린 물길 변동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넘치게 되면은 낮은 쪽으로 물길이 바뀌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황하가 흘러가는 게 바뀝니다. 이제 역사 연구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전략 전투 같은 게 이루어진 장소를 유적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기록에 나와 있는 유적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대에 물길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버려서 그래요. 옛날에는 분명히 강가에서 싸웠다고 나왔는데 지금 가보면 강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길 변동을 알아야만이 가능하죠. 이제 이게 기록으로 나오면 황하의 물길 변동입니다. 범람이 이만큼만, 이거는 큰 범람이고요. 물길이 바뀔 만큼 큰 범람이고, 자잘한 범람은 수백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역사상 4, 5천 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은 빨간색은 뭐냐 그러면은 8차 이제 물길이 변동된 게 38년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1938년도에 큰 범람이 한 차례 있어가지고 물길이 바뀌었는데, 1949년도에 신중국이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정권이.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선포가 됐거든요. 모택동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를 아주 전 세계에 알리는 1949년 10월 1일이죠. 1938년도 황하가 큰 범람이 한번 이루어져 가지고 물길이 바뀐 이후에, 그리고 신중국이 들어선 이후로 황하가 한 번도 범람이 없어요. 뭐 아직까지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1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죠? 황하가 크고 작은 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길 변동은 그만두고라도 아예 넘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근 8, 90년 동안. 그래서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평화로워져 가지고 인민들이 황하도 우리를 돌본다 이렇게 홍보도 합니다. 종종. 그 대신 뭐가 생겼냐 그러면 장강이 넘쳤어요. 아시다시피 장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쪽이 바뀌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장강이 이제 범람을 해요. 그래서 장강 범람이 대개 20세기 초반부터 약간 문제점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전부터 중국 지도자들이 장강 쪽으로 전부 다 시차를 가가지고 댐 구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완성된 댐이 삼엽댐입니다. 장강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 않게, 범람되지 않게 이제 물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장강 수위가 한 100m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0m 올라간 게 아니고 100m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물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댐을 통해서 전기를 확보해가지고 그 전기가 상해로 가는 겁니다. 그 대도시로, 장강 하류 쪽에. 물은 어디로 가냐? 남수 북조라고 합니다.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조달하는 거야. 북쪽은 물이 부족하니까. 그게 뭐야 그러면 중국은 2600년 전부터 뭘 만들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운하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전부 다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단 말이죠. 서고 동자단 말이에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기 때문에 강이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전부 다.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으니까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물줄기를 남쪽으로 내려서 강남의 물자를 북방으로, 강남은 물자가 풍부하잖아요.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게 풍부하니까 남북 대운하를 만든 겁니다. 그게 경항 대운하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줄여서 대운하라고 하죠. 경은 북경을 얘기하고 항은 항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항주까지 약 1700km 가까이 되는 대운하를 26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수백 년간에 걸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4대강 사업할 때 제가 글로도 비판을 했고 책을 통해서도 비판한 게 뭐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4대강 사업이 아니고 운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운하 사업은 중국처럼 이런 필요가 있어야지 운하를 만드는 겁니다. 강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남북으로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것도 수천 년간, 수백 년간에 걸쳐서 만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하고 싸우려면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운하가 지나가고 강이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지점마다 도시가 발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의 대운하를 보시게 되면 대운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을 배출한 겁니다. 인재를 배출했어요. 왜? 이 운하가 지나다니는 도시가 중국에서 최고의 도시들이잖아요. 보시면 양주, 그죠? 소주, 항주,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인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배출이 됐단 말이죠. 왜? 이 물자가 교역이 되기 때문에 된다. 남북으로 물자가 서로 교류가 됨으로써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어느 하나도 그런 부분들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토목 건축만을 위해서 배불리게 만들고 그리고 사리사욕 때문에 만들어 놓으니까 환경이 제일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그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한국사마천학회에서 이제 학회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공개 강좌를 합니다. 성남에서 이제 거기에 7월 달에 공개 강좌 주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중국의 우주 기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전문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돈을 위성을 만들었으면 벌써 몇 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 위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중국은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을 흐르고 있는 황하가 있고 중국을 강남과 강북으로 가르는 장강이 있다. 그런데 중국 역사의 초창기 때는 황하에서 황하 문명이라는 게 태생하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중국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그런 강이 바로 황하였다. 그리고 그 홍수와 범람의 역사가 이미 요임금 때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요임금이 홍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던 부분에 있어서 하우라고 하는 우임금이라는 리더가 하나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가져다 준 재해 때문에 그 재해와 맞서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리더한 사람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리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말로 제대로 발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대우라고 하는 존칭으로 존경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황하가 한번 넘치면은 범람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황토물이거든. 단순하게 물만 쓸고 가는 게 아니고 흙이 같이 쓸고 가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습니다. 초창기 때 황하 문명 때는요, 황토가 황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 바람이 우리네 황사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근데 초창기 때 신석기 시대 때 황사는요, 황하 문명을 탄생시키는 요람이었어요. 왜? 그 흙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황토가 수십 센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뿌리고 하면 됩니다.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수확은 어떡하냐? 사람이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돼지가 합니다. 돼지를 그냥 감자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고구마밭에. 그러면 돼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으로 다 파헤쳐서 수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워 갖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황하 문명을 가능케 했던 황사바람의 이제 혜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한반도가 전부 다 농토다 그러면요, 이게 얘기 달라집니다. 저쪽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미 산업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런 역사적으로는 그런 황토가 혜택을 준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게 황하입니다. 오른쪽은 황하 치수도 청나라 시대 때 이때까지만 해도 황하가 범람을 하니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제방을 쌓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왼쪽은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가 황하입니다. 여기가 길이고, 황하가 이 보통 평지 위에서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넘쳐버리면 난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황하에 이제 중류쯤 해당되는 개봉에 가게 되면, 하남선 개봉쯤 가게 되면요, 황하가 어디에 흐르냐 그러면 보통 10몇 층짜리 고층 빌딩의 높이하고 같은 높이에서 흘러요. 그러니까 10몇 층짜리 아파트 또는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황하가 내 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얼마나 계속 황토를 흘고 밀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성 정주라는 곳에 가면은 황하 풍경 유람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금 정주시에서 조금 떨어져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타고 오면은 황하를 유람할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근데 이 배가 어떤 배냐 그러면요, 튜브가 달려 있는 배입니다. 밑에 튜브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황토를 일단 나가야 돼. 강으로 나가려면은 이 황토 바닥을 쓸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니까 안 돼. 그러니까 밑에 튜브가 달려 있는 배가 동력을 돌려가지고 막 바람개비를 돌려서 튜브로 싹 몰고 나가서 황하가 가서 배 탄단 말이에요. 제가 영산 원불교대학교에 있을 때 법성포하고 성지하고 그다음에 마라나타 백제불교 도래지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그 성지 순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종교 순례를 얘기할 때 배 띄우자 그랬더니요, 군청에서 교수님 뭐 영광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럼 뭐 거기서 어떻게 배가 다닙니까? 왜냐면 물 빠지고 나면 배가 안 다닌다, 못 다닌다 그거죠. 개펄되고 나면은. 그래서 웃으면서 얘라이. 네가 나 황하만 한번 갔다 오면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할 거다. 응? 밑에 튜브 달려 있는 배 만들어서 저기 배 수입해서 사서 가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 그 좋거든요, 경치가 거기. 그래서 백제불교 도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은 은선함에서, 그죠? 법성포 들러서 은선함에서 잠깐 멈춰서 올라가서 정관평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내려오면 저기 산악대학교까지, 원불교대학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코스가 되거든요. 네. 황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치수를 맡겼고, 왼쪽 그림은 잘 안 보이십니다만은 치수도입니다. 옛날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황하의 범람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임금의 치수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록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순임금은 우에게 치수사업을 맡기면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물과 땅의 정리를 맡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오. 그랬더니 우가 피합니다.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설과 후지 그리고 고요에게 양보를 합니다. 저보다는 저 사람들이 나은데요 라고 양보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순이 그대는 얼른 가서 일해라. 잔소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의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우도 이 사업을 맡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가 일을 맡았습니다. 우는 민첩하고 부지런하여 하며 덕은 어긋남이 없었다. 누구나 가까이 할 만큼 어지럽으며 말은 믿을 만했다. 말소리는 음률처럼 부드럽게 어울리고 행동은 법도에 맞았다. 모든 일을 균형 있게 처리했다. 근면하고 단정한 모습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다. 라고 사마천 사기는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는 저거 보느라고 애를 먹네. 그죠? 그죠? 고개가 나중에 이제 삐뚤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PC를 갖고 와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우가 황하의 물길을 다스리는 이 큰 사업을 맡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 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제 실천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노신초사입니다. 우리는 노심초사라고 알고 계시죠?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사마천 사기 원문은 원래 출발점은 노신초사가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심초사하면 둘 다 마음밖에 안 돼요. 노심은 힘들 노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초조할 초자에다가 생각 사자 아니야. 둘 다 마음입니다. 원래는 몸과 마음이 힘들고 피곤한 걸 노신초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노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리지널은 노신초사가 맞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예. 그 몸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 생각이 초조하다. 그게 맞죠. 그죠? 예. 노신초사 13년을 장장씨 아버지는 9년인데 아들은 이제 13년이나 걸렸습니다. 13년을 밖에서 살면서 집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몇 번이나 했냐 하면 3번이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3과 2 불입문이라고도 합니다. 3번 지나가면서도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임금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치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매일 부지런히 일할 것만 생각합니다. 도산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지 나흘 만에 집을 떠나서 아들인 개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했고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땅과 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진짜 노신초사 이 일에 매달렸는가를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태어나는 것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손으로는 손톱이 나지 않았고, 정강이에는 털이 나지 않았고, 고질병이 생겨서 걸어도 똑바로 걷지를 못하니 사람들이 이 걸음걸이를 우보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직접 자기가 갱이 들고 삽 들고 일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맨날 황토물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손톱, 발톱 이게 전부 다 빠져서 이제 나지도 않고 정갱이에 털도 안 나고 그죠? 하도 물하고만 맨날 황토하고만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걸어다니고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똑바로 못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직선으로. 그래서 어거적거려. 우리에게 팔자 걸음을 걷는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이거 Y자 걸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Y자나 팔자나 똑같죠, 뭐.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보라고 불렀습니다. 우임금의 걸음걸이다. 그래서 우임금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운데 첫 번째는 노신초사, 그 다음에 이런 신체상해. 몸에 이렇게 힘이 들도록 자기 스스로 노동을 종사했다라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3과 2 불임문을 나타내는 기록합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우임금이 제일 앞에 번거지를 쓰고 가면서 이쪽에는 문에는 그죠 아내하고 아들이 아빠하고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3번이나 저렇게 집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물도 한 잔 안 마셨다. 김유신 장군보다 더 독하죠, 그죠? 김유신 장군은 그래도 야 우리 집 물맛이 어떤가 한번 볼란다 그러고 거기서 물은 떠갖고 와서 물은 마시고 갔는데 우임금은 3번이나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를 성공을 하고 보니 이제는 순임금도 우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우가 백성들과 어울려서 백성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바람에 민심이 이제 우에게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후계자로 우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나서 순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순의 아들이 있었어요. 상균에게 후계자로 우가 청거를 받긴 했지만은 아이고 우리 순임금 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임금 자리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상균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양성으로 일단은 숨어요. 그런데 제후들이, 신하들이 상균에게 인사를 안 가. 왜? 이 모든 천하의 민심이 우임금한테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순임금의 아들인 상균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임금한테 인사를 하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자로 즉위해서 남멸한 채 천하의 조회를 받으니 나라 이름은 하후, 성은 사시라했다. 그래서 이름은 문명입니다. 사문명이라고 합니다. 하후 우임금의 본명은 성은 사시고 이름은 문명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라 임금 하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대우라고 부른다. 사마천은 우임금에 대해서 저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우순과 하우 때부터 공물과 세금 제도가 갖추어졌다. 혹자는 우가 강남에서 제후들을 모아놓고 공적을 심사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묻혔기 때문에 그곳을 회계라고 불렀다 해서 회계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합니다. 우리 회계사, 그 회계사 저 단어가 나중에 저 회계나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회계산입니다. 절강성 소흥이라고 하는 곳에 회계산이 남아있고, 그 회계산 위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우임금 상이에요. 크죠? 산 꼭대기에 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우임금의 무덤입니다. 대우릉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우임금이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하루는 우임금이 민간에 시찰을 나왔다가 오랏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수를 봅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먹을 걸 훔쳐서 죄를 짓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풀어줘라. 아니 죄인을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백성주제 제하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짓는 거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 10토라고 하는 또 고사를 남깁니다. 밥 한 번 먹다가 10번을 배탈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밥 먹다 말고 먹던 거 뱉어놓고 가서 손님 맞이하고 하다가 10번을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더 유명한 사람은 주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문왕의 아들이, 큰 아들이 무왕이고 작은 아들이 주공인데, 주공이 인재를 얼마나 아꼈냐 그러면은 일반 3토 일목 3착이라고 합니다. 밥 한 번 먹다가 먹던 걸 3번이나 토해내면서까지 손님을 맞이했고, 머리 감다가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일목 3착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왔다. 3번이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감지를 못하고. 그런데 전설 속에 우임금은 10번이나 배탄했다. 그죠? 일반 10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그 좋은 말을 해준 사람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좀 이따가 우리가 명언명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오음의 정치입니다. 오음이라는 거는 뭐 다섯 소리가 아니고 다섯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악기. 이 악기를 궁궐 문 앞에다가 5종류의 악기를 세워놓고 백성들이 할 말이 있으면은 그 악기를 치거나 두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겁니다. 북은 자신에게 이치를 가르치려 할 때 두들기면 된다. 종은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말해주려 할 때 두들면 되고, 방울은 잘 모르는 일을 가르쳐주려 할 때, 경은 경세는 걱정하고 있는 급한 일을 알리려 할 때, 도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할 말이 있을 때, 이렇게 5종류의 악기를 놓고, 이게 뭐예요? 신문고의 유래입니다. 신문고의 유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문고는 여기 북은 우임금은 5종류나 되는 악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뭐 요순 때부터 신문고가 있었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과 소통하려고 무던애를 썼고, 백성들의 고충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SNS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한 거죠. 이건 뭐 SNS 아니에요.
요즘은 다 청와대에 청원할 때 다 SNS로 하지 뭐 다른 걸로 합니까? 이때는 저걸 했다, 그죠? 세상사 이치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가 어떤 자세로 소통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서는 순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리더는. 주어진 환경을 주어진 조건을 최선을 다해서 이용해서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주려고 애를 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마음가짐이 그렇다면.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풍부한 경험을 첫 번째로 듭니다. 그 경험 가운데는 뼈아픈 경험이 있죠. 왜? 아버지가 처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몇 년을 했습니까? 9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실패한 이 9년의 경험은 결국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되는 거죠. 왜 실패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모든 일은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속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확률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고 예측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바이오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구글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이 IT 쪽에 있는 대기업들이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대용량 컴퓨터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저장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놓아둘 수 있는 장소의 확보입니다. 이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원한 데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지하에, 땅속에. 전 세계에서 서늘한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이 기업들은. 요 슈퍼컴퓨터를 놔둘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보면 이제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가 붙으면은 우리는 대개 이 광고주가 언제 몇 시에 몇 초짜리 광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거꾸로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구독자가 1000명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구글에다가. 그러면 구글은 그 컨텐츠를 보고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충성 있게 구독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구독 시간도 보고 다 슈퍼컴퓨터로 전부 다 통계를 낸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다 자기네가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 물론, 광고를 해달라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줄을 서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내 광고를 주로 어떤 분야에 이제 희망사항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 분야에 뭐 10초짜리를 넣어달라든지 이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이제 구글에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컴퓨터로 정리해가지고 각 유튜버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나는 여기다 광고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슈퍼컴퓨터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통계 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부 다 슈퍼컴퓨터가 합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들이 전부 다. 이건 왜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데이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가 차리고 있는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곳에 따라가면 돈 번다라는 유명한 속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스타벅스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것도 슈퍼컴퓨터가 합니다. 요 지역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유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군들 모든 걸 전부 다 슈퍼컴퓨터로 분류를 합니다. 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량부터 제 통화량이 얼마나 많고 뭐 얼마나 오고 가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바운더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느냐로 따라가지고 우리 거기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치를 가만히 알고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임금이 놀랍게도 5종류의 악기를 궁궐 문 앞에 설치해놓고 민심을 청취하려고 했던 그 기본적인 바탕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9년은 아버지의 9년과 자기 자신의 13년, 무려 22년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데이터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민심이, 백성들은 뭘 원하고, 그리고 치수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백성들과 직접 몸을 맞대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같이 노동하면서 깨우친 겁니다. 우임금이 깨우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치수사업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터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아버지는 주로 막은 거야. 주로 제방을 쌓아가지고 튼튼한 제방, 높은 제방만 쌓아놓으면 더 이상 물이 안 넘치겠지 하고 쌓은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량을 누가 짐작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냥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임금이 택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물길을 여러 길로 내가지고 물이 여러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버린 거야. 한 곳으로만 넘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게 결국 그게 소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소통이라는 단어는 물길을 흐르게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소통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는 것과 봉쇄와 소통의 이치를 치수사업을 통해서 깨달았고 동시에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 소통을 하면서 거꾸로 깨달은 거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뭘로 연결됩니까? 자연의 이치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의 이치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리더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봉쇄에서 소통으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나오게 됐고 이것이 훗날 중국의 리더들, 통치자들이 결국은 민심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 리더십의 항목으로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4억 중국 사람들이 우임금을 가장 모범적인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이유가 저런 데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한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왼손에는 물바늘과 목줄을 오른손에는 곱자와 걸음쇠를 1년 내내 들고 다니면서 직접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사 구분입니다.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가면서도 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이게 이제 공사 구분의 정신이고 이게 이제 멸사봉공이죠. 그죠? 말로만 멸사봉공 하면서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리사욕만 채워온 것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들의 가장 큰 폐단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역사는 저런 리더들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은 백성을 보고는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애민의 통치 철학을 우임금이 직접 보여줬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로 후대의 제왕들이나 리더들이 갖춰야 될 거의 모든 자질들을 다 우임금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자 또 최초의 리더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시간으로 우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우임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임금의 치수에 관해서는 청동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나라 시대 때 청동기에 우임금의 치수 사업 이야기가 기록이 돼서 나옴으로써 이게 그 청동기 명문입니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게 이제 금성문이라고 해서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한자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한자하고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보고 있는 한자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문자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쓰는 전서체를 보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옛날 고체입니다. 이게 그 청동기입니다. 저 청동기 바닥에 안쪽 바닥에 보면 이렇게 주저가 되어 있어요. 명문의 주저가 되어 있고 그거를
착본을 하면은 이런 내용. 또 이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우임금의 치수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관련된 유적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대우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대우묘 사당입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대우사당 가운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당이고 가장 오래된 사당이고 건축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사마천 고향에 있습니다. 사마천 고향인 섬사성 한성시에 가면은 왜 거기가 황하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사마천 고향 자체가 고향 마을 자체가 황하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황하와는 너무너무 친숙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요 동네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대우가 황하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이 황토 절벽과 같은 황토를 도끼로 한 번 내리쳐가지고 길을 냈다라고 하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13년간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사당이 건축물이 중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나라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 건 전부 다 불타고 고치고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원나라 때께 남아있습니다. 무려 1000년이 된 건축물들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대우의 상입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대우상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상이고 모습이고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 예술적으로도 대단히 탁월한 작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던 회계산. 회계산에서 신하들의 실적을 점검하다가, 그죠? 회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해서 거기에 묻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절강성 소흥시 있는 회계산에 있는 대우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입구입니다. 그 왼쪽이 고 대우릉, 소흥대우릉에 모셔져 있는 대우상이고 오른쪽은 대우릉이라고 하는 비석이죠. 무덤은 그 산 전체예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묻혀 있는지. 대우는 사마천 고향 마을은 이제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하고 대우라고 하는 이 치수사업을 성공시킨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북치고 이런 그 토속적인 그 축제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또 황토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누런 색깔입니다. 이쪽 동네는. 그래서 가장 중국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쪽에 흘러가고 있는 곳이 용문이라는 곳입니다. 황하가 흘러가는 곳인데 황하가 넓게 흘러가다가 탁 좁아지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제일 좁은 곳이 이제 호구폭포라고 하는 곳이 제일 좁아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좁아들다 보니까 갑자기 흘러내려오던 물이 폭이 좁아 들어가니까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흙이 패여져 가지고 폭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구폭포. 다음 주에 제가 호구폭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조금 일찍 오시면. 사마천 광장에 새겨져 있는 대우의 치수 석상입니다. 사마천 광장에 다양한 석상들이 이제 사기에 나오는 봉기에 나오는 제왕들을 쭉 전부 다 저렇게 석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 우임금의 치수 삽 들고 있죠,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언 명구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알아본 하나라의 시조 우임금. 중국 사람들은 하우 또는 대우라고 부르는 우임금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 문구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문구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신초사는 소개해드렸죠.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직접 자기가 노동에 참석, 노동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대우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늘 힘이 들었어요. 그거에 노신초사입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초조하고 이 노신초사는 하나는 치수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생겨난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순임금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순임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우임금의 또 초조함 같은 경우, 또 우임금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안쓰러움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노심초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단어에서 노심초사가 나왔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고사가 삼가 가문이 불입,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불입,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줄여서 삼가 불입. 중국 사람 사자성어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 번 지나가면서 들어가지 않았다. 또는 삼가의 불입 문, 세 번 지나가면서도 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명언 명구와 고사성어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성어는 우임금의 공사구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더의 공사구문을 얘기할 때 대우의 이 삼가의 불입문 또는 삼가 불입을 많이 인용을 한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년 미골 기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10년 동안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년 동안 집 밖에 나가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10년 하면 많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이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그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수불조.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으로 물건을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불조는. 수전증이 와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다음, 배불모. 여기 털이 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 우보. 우임금의 걸음걸이. 그런 얘기겠죠. 이게 전부 다 우임금이 얼마나 힘들게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노동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역시 우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함께한, 그죠? 백성들과 함께한, 고락을 함께한 모습이다. 리더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것이 정치가가 됐든 간에, 경쟁이 됐든 간에, 군인이 됐든 간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좋은 일은 함께하고, 그죠? 싫은 일도 함께하고, 그죠? 힘든 일도 함께하는, 동고동락이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론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죄지은 백성을 보고, 끌려가는 백성을 보고, 우임금이 했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백성유죄 제하일인이다.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이다. 그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백성들을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참 멋있는, 그죠? 리더입니다. 자, 오음 이야기는 여시춘추에 나옵니다. 오음지치라고 합니다. 다섯 종류의 악기로 통치했다, 다스렸다 라는 뜻이고요.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문선은 즉 배다.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절을 했다. 공자님 제자 가운데에서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자로. 성질이 불같았다라고 하는 자로라는 제자는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제자였어요. 문과 즉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남깁니다. 문과 즉희. 들을 문자, 잘못 과자, 과실 과자. 자기가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주는 말을 들으면 즉히 그 자리에서 기뻐했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사자성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임금은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맹자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십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한 번 먹다가 10번 음식을 뱉어내고 사람을 맞이했다. 인재를, 사람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를 좀 몇 개 더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자 이야기입니다. 애민자 강이요 불애민자 이야기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해지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약해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 여시춘천에 나오는 과막대의 불자짓. 잘못하는 것 치고, 패는 이제 잘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지르는 행동 가운데 잘못한 것 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만이 잘못을 덜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가운데 조금만 자리 올라가고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분수와 자기 자신의 뭐라 그럽니까, 이 포용력이라 그럴까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도 모르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저 얘기 해주면 됩니다. 예. 실패하는 것 치고 가장 큰 실패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다. 예. 잘못을 범하는 것 치고 가장 큰 잘못은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것이다. 그 다음 시경에 나오는 겁니다. 불계 우인 불의 우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늘에게 부끄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고,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게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떳떳하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유부득자는 개반구쟁이다. 그런 얘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선치인자 능자치자야다. 염철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줄 알아야만이 남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맹자 이야기는 내 행동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모두 다 돌아가서 반대로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라. 방구저기는 우리나라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뭐 초등학교에 나오는지 중고등학교에 나오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되돌려서 나한테 구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을 되돌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지인자 지요, 자지자 명이요, 자승자 강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을 강하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면은,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개가 불린 종선요류. 구당서 이강이라는 사람의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가 불린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고치면 되지. 뭐하러 그거를 끙끙거리고, 또는 감추려고 하고, 또는 변명하려고 하냐.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마라. 종선요류. 좋은 말들은 물 흐르듯이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중국에 내려오는 교권 가운데 하나는 시해불건 종선요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피곤해하지 말고, 남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물 흐르듯이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리더십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명언 명구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그 해당 인물에 관한 명언 명구 전반부 뒤에는 다른 명언 명구들을 참고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분을 제가 쉬지 않고 떠들었네요,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이 다 특별합니다만은 다음 시간 인물이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들은 사실은 뭐 실존 여부도 좀 불투명한 인물들이고, 또 너무 멀어. 한 4,000년씩 되니까 너무 멀어. 근데 절반 뚝 떼가지고 2,000년 정도, 2,000년 전의 인물로 골라봤습니다.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이 양반이 남긴 유언이 정말 가슴을 때리는 유언입니다. 2200년 전에 한나라 문제의 사마천은 이제 잠깐 이제 미리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단톡방이 개설되면은 한나라 문제의 유언을 이제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제가 다 전부 다 갖다 놓고 읽으려면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예습을 하게 해드릴까요? 복습을 하게 해드릴까? 예습을 하게 해드려요? 리얼리?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습을 하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 1강은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빨리 단톡방을 개설해야 되는데, 다들 명함 들고 계세요? 명함 없으신 분? 다른 분들은 다 있으시죠? 그럼 명함? 그럼 네 분은 저기 핸드폰 번호를 저기다 적어 놓고 가시고, 이름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명함을 주세요. 명함을 줘가지고, 어느 분이 관리를 할까? 단톡방은 어떤 분이 개설하실래요? 제일 전문 분. 예. 감사합니다. 직접 하시겠다네. 한 문제의 기록은 사마천이 효문 봉기라고 하는 봉기의 한 문제의 치적을 기록했는데요.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효문 봉기는 거의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문제가 내린 조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리는 글, 백성들이나 대신들한테 무슨 법을 어떻게 해라라고 말로 하면은 밑에 있는 문서 작성자가 이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조서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받는 조서 말고요. 이걸 이제 조칙 조서라고 합니다. 황제가 내리는 글이에요. 이 조서로만 한나라 문제 일대기를 꾸몄어요. 나머지 유언까지.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이 무슨 행적,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다니고 뭐 어떤 백성들에서 무슨 정책 이게 아니고요. 비방죄를 없애라 하면서 비방죄에 관한 글이 탁 나온다. 조서가 나오고. 이 얼마나 절묘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황제가 얼마나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했는가라는 부분들은 남겨놓은 조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거기다 유언까지. 그래서 아주 특별한 편이 한 편 있고 거기에 제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나라 문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글을 읽는 걸로 통해서 다음에는 리딩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외람된 예. 그 요새 조국 사태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필 규정입니다. 예. 사필 규정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명 자체가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임명 자체도 뭐 당연히 저는 임명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혼탁스럽고 막 어지럽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상처가 드러나야지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뭘 해결해야 되고 뭐가 또 어떤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환부가 확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언론이 모든 것을 국민들의 심기까지도 다 좌우해 왔는데 뭐 이미 사실 그 부분이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언론이 전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지 물론 세월호 기점은 보다 훨씬 전부터 망가지긴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언론의 민낯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정말 세월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번에 최후의 발악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장관할 사람 장관은 검증 안 하고 왜 가족을 복가되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좀비들이다. 이건. 언론이 이제 극기하는 기레기를 넘어서서 좀비 수준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단 지성이 성공한 집단 지성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는가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성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교활한가라는 부분도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도 잘 보여줬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됐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그런 얘기 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내년 4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